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게 맞아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얼굴에 대고 내뱉은 그 말. 그날 밤 저는 죽을 각오로 폭풍우 속 바다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30년간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장의 마지막 항해. 남해 끝 외딴 섬 해풍도. 새벽 4시 반. 검푸른 바다가 숨쉬는 시간입니다. 이 섬의 새벽은 냄새부터 다릅니다. 비릿한 해풍과 눅진한 장작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오숙자 72살입니다. 30년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헌신했고 은퇴 후에는 남편 강태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5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고기잡이 배 태호. 숙자가 낡은 난로에 장작을 넣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파도가 배를 흔드는 소리. 그녀의 손은 굵고 단단합니다. 72해를 살아온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향하는 곳, 조타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3년 전 암 재발로 세상을 떠난 남편 강태호. 당시 68살이었습니다. 숙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짙은 그리움이 어려 있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배를 팔 수 없습니다. 이 낡은 낚싯배 태워오는 남편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매일 새벽 저는 묻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요, 선장님? 그러면 태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부부의 헌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태서 온 며느리가 숙자의 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정미진, 40대입니다. 본토에서 효율적인 삶을 사는 도시 여성입니다. 그녀가 한숨을 내쉽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입니다. 미진에게 숙자의 삶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어머니, 미진의 목소리에는 존중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짜증이 있습니다. 3년이에요. 아버님 가시고 3년. 미진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이 배도, 이 낡은 집도 이제 그만 놓으셔야지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어머님, 이러는 거 주변에서는 다 걱정합니다. 미진의 말에도 숙자는 계속 생선을 손질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숙자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이 배는 태호가 돌아올 자리다. 미진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돌아오긴요. 아버님은 가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섬생활 정리하고 이제 그만 무트로 나오세요.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미진이 숙자를 바라봅니다. 이대로 두는 건 저도 불효하는 것 같아서요. 불효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숙자의 귀에 박힙니다. 그녀는 손질하던 생선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눈빛에 찰나의 균열이 지나갑니다. 진심이 아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미진이는 좋은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경제적인 효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이 이제 와서 정신 나간 집착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삶의 방식이 정말 틀린 것일까요? 숙자는 미진에게 등을 돌립니다. 벽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낡은 나침반이 걸려 있습니다. 청해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50년 선장 생활을 했던 그 배. 청해오. 숙자는 나침반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마치 남편에게 답을 구하듯이.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차갑고 먹먹한 해풍 소리.
숙자의 헌신적인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미진은 짐을 챙기며 일어섭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힙니다. 숙자는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침반을 바라봅니다. 청해오. 그 배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숙자는 자세히 모릅니다. 단지 남편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숙자는 창밖을 봅니다. 태호가 보입니다. 내일도 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매일 그래왔듯이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아직 모릅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진이의 태도는 매일 저를 시험했습니다. 저의 존재 가치가 남편의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자마자 얼마나 빠르게 무시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진이 숙자의 방에 들어옵니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것들 다 제가 정리해서 버리겠습니다. 미진이 남편의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합니다. 아버님 물건이라고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불, 낡은 낚시도구, 모자. 하나씩 상자에 들어갑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숙자가 미진의 손을 막습니다. 저건 태호의 손때가 묻은 것이다. 나더라.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미진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효율성 말씀이세요? 그녀가 숙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어업이 지금 효율적인가요? 3년 동안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무트로 나오셔서 편하게 사시는 게 경제적입니다. 어머님 몫으로 남은 재산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효율성, 경제성. 미진은 그 단어들로 숙자의 삶을 재단합니다. 숙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비가 아플 때 이 헌신이 내 눈에는 비효율이었니? 숙자가 미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 섬에 내려와 한 일이라곤 내 삶을 재단하고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것밖에 없지 않니? 미진이 눈을 피합니다. 저도 본토에서 제 삶이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머니께 매달 돈 보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그건 누가 감당하나요? 미진이 숙자에게 다가섭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죠. 미래의 위험 대비. 미진은 그 명목으로 숙자의 현재와 과거를 깎아냅니다. 숙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을 돌아봅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항해일지, 나침반, 어디 갔어? 숙자가 급하게 방을 뒤집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없습니다. 남편이 쓰던 항해일지, 청해오 나침반. 미진이 당황합니다. 제가 짐 정리하면서 못 봤는데요. 말을 더듬습니다. 낡은 공책 같은 건 혹시 버렸을 수도 있어요. 숙자가 미진을 노려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가져갔지? 목소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이 집에 태호의 물건에 손 떼는 건 너밖에 없다. 숙자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건 단순한 공책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이다. 내 아비의 마지막이다. 미진이 뒤로 물러섭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걸 가져가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미진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숙자에게는 답입니다. 미진은 숙자를 노망난 시어머니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항해일지와 나침반은 태호의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역할과 존재 가치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낡은 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숙자는 바닷가로 나갑니다. 거친 파도 소리, 차가운 바람. 그녀는 바다를 향해 섭니다. 몸을 떨며 선장님, 숙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갑니다. 나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절규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 맞는 존재인가요? 숙자의 목소리는 밤바다로 흩어집니다. 미진의 방, 숙자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미진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자는 혼자 태오호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의 항해일지도 청해오 나침반도 없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숙자는 빈 조타실을 바라봅니다.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모든 헌신이 부정당했습니다. 깊은 고민이 그녀를 덮칩니다. 태호의 항해일지, 그것은 단순한 공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 50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가 선장으로서 겪었던 험한 파도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단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었던 청해호의 이야기가 한 줄 한 줄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확신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것이 아니라 거의 쳐댔습니다. 미진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가져갔지. 항해일지, 나침반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마지막을 훔쳤다. 이 섬을 떠나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어머니, 전 정말 안 그랬어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미진이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했는데요. 자식? 며느리는 그 단어를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제 정당한 분노를, 제 상실감을 개인의 감정 문제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넌 자식이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면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을 훔쳐가지 않는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게 맞아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최종적인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30년, 남편 간병에 10년을 바쳤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망이라는 비난, 짐이라는 취급, 정신병자 취급, 제 삶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슴이 조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남편이 생전에 늘 만지던 청해오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나침반은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야, 저는 낮게 음조렸습니다. 나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침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그 표면을, 너를 지키려 했던 내 삶이 이젠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나침반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청해오 마이너스 영원한 항로. 청해오.
남편이 50년을 몸담았던 그 배. 남편은 그 배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파도를 헤쳐나갔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남편의 바다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낚싯배 태호호로 향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결심을 북돋았습니다. 조타실에 올라 나침반을 꽉 쥐었습니다. 조타키 옆에는 남편이 늘 두었던 낡은 장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갑을 끼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는 못 판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은 바꿀 것이다. 낡은 조타키를 부여잡았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단호하게 내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바다는 태호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남편이 유골을 뿌려달라 했던 그곳. 청해호가 마지막 항해를 했던 그 해역. 제가 이 바다에서 도망치는 것은 저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고 이 바다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답은 남편의 마지막 항해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엔진이 덜컹거리며 깨어났습니다. 폭풍우 전의 고요함. 바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파도 속으로 배를 몰고 갈 것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항해했던 그 바다로, 태호가 떠난 그곳으로, 나침반을 조타키에 묶었습니다. 남편의 장갑을 낀 손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남편의 마지막 항로를 따라. 저는 항해일지가 며느리의 손에 넘어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그 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배에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확인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새벽 3시,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서 저는 낡은 방수복을 챙겼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어부 강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태호와 절친했던 어부입니다. 60대 중반. 태호보다 2살 어립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 숙자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형수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태수야, 내 배, 태호호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아나? 태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호가 나한테 뭔가 숨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태수의 눈빛이 순수한 걱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숙자 형수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호 형님이 숨긴 게 있다면 그건 형수님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을 겁니다.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처럼 헌신적인 부인은 없을 겁니다. 태호 형님도 그걸 알았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부정당했던 제 헌신의 가치가 태수의 말 한마디로 다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잠시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태수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태호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태호의 조타키가 조금 낡았다고 꼭 한번 손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이상하게 키 전체가 좀 덜컹거린다고. 조타키, 그 말에 제 직감이 번뜩였습니다. 태수야, 연장 좀 빌려줄 수 있나?
조타키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연장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 이제 태호와 함께 그 배의 진짜 선장이 될 준비를 해야겠네. 태수의 집을 나와 태호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배에 올랐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호가 내게 남긴 것이 버려진 유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항해 지점, 유골이 뿌려진 그곳을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바다는 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1시간 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태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해역. 저는 엔진을 끄고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왔어.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을 찾아볼게. 태수에게 빌린 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조타키 주변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판을 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타키 아래쪽에 틈이 보였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 나침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크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태호가 남긴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결전을 위한 결정적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단호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다로 나가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태수 아저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진 씨, 형수님이 새벽에 태호를 몰고 바다로 나가셨어요. 폭풍우가 오는데. 저는 어머니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열고 그러다 낡은 옷장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어촌계 통장. 먼지가 수북이 쌓인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청해호 생존자 모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청해호 생존자.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청해호 조난 사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기사. 1995년 2월 남해 해상에서 청해호 조난. 선장 강태호의 정확한 항해일지 덕분에 전원 구조.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시 청해호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표류했다. 통신 두절 상태에서 구조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강태호 선장이 조난 직전까지 작성한 상세한 항해일지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강 선장은 폭풍우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와 해류, 풍향을 기록했고 이를 근거로 해경이 표류 중이던 선원 12명 전원을 기적적으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강 선장은 국민 포장을 받았으나
언론 인터뷰는 모두 거절했다. 또 다른 기사가 보였습니다. 생존 선원들 강태호 선장에게 평생 감사연금 전달 약속. 기사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의 항해일지를 단서로 모든 선원을 구했다고.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숨겨진 영웅. 이었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어머니의 고집이 사실은 숭고한 영웅의 유산을 지키려 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아버님의 항해일지를, 어머니의 헌신을, 그 모든 삶의 가치를. 어머니, 저는 급하게 강태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요? 형수님이. 태호 형님 유골 뿌린 해역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지금 바로 해경에 연락해 주세요. 제발요. 1시간 후, 저는 해경선을 타고 폭풍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바다에서 혹시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해경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먼 곳에 태호호가 보였습니다. 작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해경선이 천천히 태호호에 접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조타실에 서 계셨습니다. 조타키를 뜯어낸 상태였고 나침반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선장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항해일지 제가 가져간 것 아니에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내가 내 유품을 훔치지 않았어도 너는 나의 헌신을 훔쳤다. 어머니. 내 삶의 가치를 훔쳤다.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너의 효율성은 내 헌신 위에서만 가능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쓸모 없어지자 비효율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통장을 봤어요.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30년 전에 청해호의 영웅이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 아버님께서 구해낸 사람들의 생명의 대가로 받은 연금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명의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아버님의 항해일지가 그분들 전부를 살렸어요. 바람이 통장을 날릴 듯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숭고한 영웅의 아내로서의 역할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가치를 짓밟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오열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제 이기심이, 제 위선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하겠다는 거냐? 어머니가 제 눈물을 외면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인정을 원한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또 변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과하잖아요. 비난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마지막 유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통장을 흔들었습니다. 이 통장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돈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다시 효율성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제 죄책감을 외면하신 채 나침반을 조타키의 틈에 정확히 가져다 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 사과 따위는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미진의 오열도 폭풍우도 더 이상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호의 마지막 메시지, 그가 내게 남긴 진정한 유산을 확인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낡은 조타키 아래 틈에 정확히 가져다 댔습니다. 딸깍, 나침반이 틈에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조타키 전체가 경쾌한 소리와 함께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게.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타키 밑에서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금고. 미진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평온한 눈빛으로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봐라. 이것이 내 아비가 내게 남긴 것이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졌던 항해일지가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미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태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숙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항해일지는 30년 전 내 목숨을 걸고 선원들을 구했던 청해호의 항해술이 담긴 진짜 유산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나 없이도 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이 태호호에 남겨둔 선물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섬에서 장사 시작할 때 나침반으로 이 금고를 열어라. 숨이 막혔습니다. 너는 내 선장이다. 마이너스 태호가. 너는 내 선장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호는 저를 간병인이 아닌 자신을 이을 선장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바라왔던 인정. 그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진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나를 나로 보았다.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저는 태호의 유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진에게 단호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섬을 떠나지 않는다. 배를 돌렸습니다. 태호가 내게 남긴 유산으로 이 바다의 선장이 될 것이다.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미진이 애매모호한 후회를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저는 미진의 후회를 뒤로 했습니다. 태호호의 조타키를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도 아내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마지막 인정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공간, 선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직면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 대신 압도적인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폭풍우가 완전히 거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항해일지를 품에 안고 새로운 선장으로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장이라는 이름표는 제 삶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헌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노력만 남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태오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낡은 엔진을 수리하고 조타실을 보수했습니다. 태오의 항해일지에 담긴 항해술로 저는 어촌계에서 가장 유능한 선장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날씨를 읽는 법, 조류를 이용하는 법, 고기가 모이는 곳을 찾는 법, 모든 것이 그 일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항구에 낯익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미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서 와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차를 내렸습니다. 미진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이 잘 안 풀려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머니께 했던 행동들 너무 후회돼요. 그녀의 눈물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영웅의 연금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뜻을 제가 몰랐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년 전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제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바다의 파도와 같단다.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희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의 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젠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미진이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차마 이 말을 못 꺼내겠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영웅의 연금이다.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이 바다에서 내 몫을 벌고 있다.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너의 몫을 벌어야지. 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미진의 후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은 그었습니다. 한참 후 미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태호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태호가 보였습니다. 글쎄다. 눈을 피했습니다. 이 배는 곧 정리할 것이다. 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리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시던 배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는 영원하지 않단다. 사람처럼. 미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남기신 항해일지의 진짜 가치는 뭐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항해일지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재미있는 법이지.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비밀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미진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새로운 선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도 집착도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저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 진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봄입니다. 저는 바닷가 언덕에 새로 지은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작은 정원에는 태호가 좋아하던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다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헌신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스스로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정원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가 이번 달부터 흑자를 냈어요. 남편도 이제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제 삶의 선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미진올림.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진이는 이제 남편의 돈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파도를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태호가 정말로 바랐던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태호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건조된 어촌계 공용선박이 있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청해의 꿈이었습니다. 태호가 나에게 남긴 항해일지의 진짜 가치. 그것은 단순한 어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지 마지막 장에는 조난 방지를 위한 최신 항해 시스템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태호는 청해호 조난 사고를 겪으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평생 연구했습니다. 더 안전한 항해 시스템을.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청해호의 영웅으로서 이 섬의 어부들을 지키는데 자신의 마지막 유산을 사용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유산인 영웅의 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태호호를 팔았습니다. 그 모든 돈을 합쳐 어촌계 공용선박 청해의 꿈을 건조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배. 폭풍우 속에서도 모든 선원을 지킬 수 있는 배. 태호의 꿈이 담긴 배. 그것이 저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태호는 제가 간병인이 아닌 선장으로서의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의 삶이 남을 위한 숭고한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한 자존감 회복과 궁극적인 지혜를 위한 목적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청해의 꿈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태호야.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나의 선장이라고 했는지. 당신은 제게 헌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헌신에서 벗어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나를 존중하는 헌신을 통해 궁극적인 지혜와 덕망을 갖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미래를 항해하는 작은 닻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청해의 꿈이었습니다. 어촌계 선장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백꽃 향기가 났습니다. 태호의 향기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항해는 이제 시작입니다.